2019년 7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은 예고 없이 멈춰 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세 가지 소재에 대해 수출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던 JSR, 시네츠, 도쿄 오카공업, 그리고 스미토모. 이 네 곳의 이름은 한국 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독점이자 동시에 언제든 목을 조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었습니다. 상황은 상상보다 더 서늘하게 흘러갔습니다. 삼성이 자랑하는 이 UV 공정은 단 하루만 멈춰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정교한 도박장과 같습니다. 숫자는 거대하지만 그 속의 공포는 지극히 실질적입니다.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 기계에서 가장 작은 부품 하나가 빠져나갔을 때 전체 시스템이 굉금을 내며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소재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혈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번영이 타인의 손에 쥔 수도꼭지에 의해 얼마나 쉽게 말라버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자리와 대출 이자, 그리고 가족의 안위가 걸린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규제는 삼성의 숨통을 조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압박은 오히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틈새에서 삼성은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금기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먼저 포토레지스트라는 물질이 왜 그토록 넘기 힘든 성벽이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술의 정밀도는 흔히 지구에서 화살을 쏴 달 위에 동전을 맞추는 것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13.5 나노미터의 파장, 인간의 머리카락 한 올을 5만 개로 쪼갠 수준의 미세한 빛으로 3나노, 이 나노의 정교한 회로를 그려내야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웨이퍼 위에 도포된 포토레지스트는 세 가지 모순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더 세밀하게 그려야 하는 해상력, 아주 적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감도, 그리고 선의 끝을 매끄럽게 유지해야 하는 거칠기입니다. 문제는 이 세 지표가 서로를 밀어내는 공멸의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감도를 높이려 하면 해상력이 무너지고 해상력을 잡으려 하면 거칠기가 심해지는 이른바 RLS 트레이드오프의 굴레입니다. 일본의 강소기업들은 수십 년간 이 모순의 균형점을 찾는 노하우를 축적하며 그들만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이름의 자본이 만들어낸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국내의 소재 기업들이 이 장벽 앞에 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대당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 UV 노광 장비를 일가의 중소기업이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벨기에 연구소에 샘플을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모욕적인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 장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차가운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있어도 테스트할 수 없고 테스트할 수 없으니 증명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무력감. 그러나 2019년 절벽 끝에 선 삼성전자가 꺼내든 카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심장부를 외부에 노출하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이 내린 결단은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에서 일종의 성역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2019년의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는 화성 캠퍼스의 실제 양산 라인을 중소기업인 동진세미캠에 개방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반도체 공장의 폐쇄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급 보안 구역인 양산 라인은 기업의 모든 공정 비밀이 응축된 설계도 그 자체입니다. 그곳을 외부 기업에 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까지 공유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보안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연쇄 회로입니다. 만약 동진 세미캠이 가져온 포토레지스트에 미세한 불량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날 생산되는 수만 장의 웨이퍼는 순식간에 고철더미로 변합니다. 장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웨이퍼, 그리고 라인이 멈춤으로써 발생하는 수조 원의 기회비용. 이 모든 리스크를 삼성이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실패해도 좋다. 될 때까지 해보자. 이 말은 언뜻 격려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에게 내일은 없다는 서늘한 절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진 세미캠의 연구원들에게 그 라인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거대한 압박의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 하나에 국가 기간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공포. 그들은 매일같이 실제 양산 데이터라는 과거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던 금단의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도가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떨어지면 불과 일주일 만에 개선된 샘플이 다시 라인에 걸렸습니다. 연구실의 시계와 현장의 시계가 일치하기 시작하자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국산화의 속도는 기괴할 정도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만이 문제였을까요? 일본이 30년에 걸쳐 쌓아 올린 노하우를 단 2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것. 그 비정상적인 속도의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대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단 2년으로 압축하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는 그 불가능을 생존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엔진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2020년 당시 동진 세미캠의 EUV 포토레지스트 감도는 제곱센티미터당 80mJ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선두 기업들과 비교하면 한참을 뒤처진 격차가 분명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과의 밀착 테스트를 거치며 이 숫자는 제곱센티미터당 40에서 50mJ 사이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감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 폭거에 가깝습니다. 같은 장비로 2배 더 빠르게 회로를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돈을 버는 속도가 2배로 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이것은 수조 원 단위의 원가 절감이라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 7월 동진 세미캠은 삼성의 차세대 D램 공정에 공급을 시작했고 2025년 2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여겨졌던 영역 파운드리 3나노 라인에까지 진입합니다.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30년 걸린 일을 저들은 어떻게 2년 만에 해냈는가? 이 질문은 경외심이 아니라 기괴함에 가까운 공포였을 것입니다. 일본이 세워온 성벽은 무너졌고 독점의 시대는 그렇게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서사가 완성되기도 전에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을 잠갔지만 정작 이윤을 쫓는 일본 기업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벽 밖에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한국이라는 거대한 성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의 논리는 종종 정치의 자존심보다 훨씬 더 비정하고 영악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라는 빗장을 걸어 잠그자 시장에서는 기묘한 역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생존을 위해 스스로 한국이라는 성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자본에게 국적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있는 곳에 둥지를 트는 것은 자본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 송도 공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이 UV 포토레지스트의 현지 생산 체제를 굳혔고 스미토모 화학 역시 익산 공장에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거물 JSR의 행보였습니다. 그들은 2024년 11월 충북 오창의 차세대 포토레지스트 공장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이 공장은 단순히 물량을 채우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 이른바 금속 산화물 레지스트, 줄여서 AMOR의 전초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문을 걸어 잠갔지만 기업들은 그 문턱 아래로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땅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이식하는 이 현상을 두고 누군가는 트로이에 목마라 부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본의 핵심 기술력이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깊숙이 침투하며 대체 불가능한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묘한 동거는 우리에게 승리의 도취감과 동시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일본의 독점을 깨뜨렸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기술의 전장은 이미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물질, 모래알의 시대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는 탄소 기반의 유기물입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스파게티 면발과 같습니다. 분자 사슬이 길게 엉켜 있는 구조죠. 하지만 반도체의 선폭이 3나노미터 이하, 특히 2나노미터의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이 면발의 굵기 자체가 결함이 됩니다.
붉은 붓 끝으로 미세한 점을 찍으려는 시도는 결국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무기 포토레지스트, 이른바 MOL, MOR입니다. 주석이나 하프늄 같은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진 이 물질은 스파게티가 아니라 모래알에 가깝습니다. 입자는 훨씬 작고 단단하며 이 UV 빛을 흡수하는 효율은 기존 유기물보다 4배에서 5배나 높습니다. 입자가 작으니 더 세밀한 패턴을 그릴 수 있고 시각 공정에서도 패턴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현재 이 MOR을 상업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JSR이 인수한 인프리아뿐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전략은 이번에도 냉혹하리만큼 치밀합니다. 기존의 유기물 포토레지스트 시장은 동진 세미캠과의 협력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기술인 MOR은 삼성 SDI를 통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2023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실제 양산 라인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으며 파일럿 라국 구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재의 국산화를 넘어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통째로 주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2026년 JSR의 오창 공장이 완공되고 삼성 SDI의 양산 준비가 끝나는 시점, 한국은 유기물과 무기물, 두 체계를 모두 손에 쥔 유일한 요새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 뒤에는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못한 거대한 장벽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소재가 모래알처럼 작아질수록 그 모래알을 비추는 빛의 틀 역시 완전히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조 원이라는 숫자, 그 숫자가 암시하는 시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삼성전자는 자본의 한계를 시험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ASML의 최신 장비, High-NA EUV를 한 대당 5천억 원이 넘는 가격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대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1조 1,100억 원. 이는 단순히 기계를 사는 비용이 아닙니다. 다가올 2나노미터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비싼 통행료에 가깝습니다. 기존 이 UV 장비의 렌즈 개구수, 즉 NA는 0.33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NA는 이를 0.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빛을 모으는 능력이 약 1.7배 향상된다는 것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 오차의 범위가 그만큼 극단적으로 좁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묘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초점이 맺히는 깊이는 얕아지고 결국 포토레지스트를 기존보다 훨씬 더 얇게 도포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두께입니다. 너무 얇아서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계. 바로 그 한계를 버텨내기 위해 앞서 언급한 모래알 같은 무기물 레지스트, MOL, MOR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JSR의 오창 공장이 가동되고 삼성 SDI가 양산 준비를 마치며 하이-NA 장비가 반도체 라인의 심장부에 안착하는 그 시점. 비로소 이 나노 시대를 향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의 규제가 촉발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삼성전자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적의 생태계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요새 안에서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강고해졌지만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이라는 변수는 여전히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새의 성벽이 높아질수록 내부에서 밖으로 향하는 검은 통로는 더욱 은밀하게 뚫리고 있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일군 요새가 가장 견고해 보이던 바로 그 순간, 그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붕괴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기술 자립이라는 성취감에 취해 있던 우리 사회에 차가운 정적을 안겨주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직 임직원 10명이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차세대 디램의 핵심 기술을 중국의 CXMT로 유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기술을 빼내간 방식은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반도체와는 대조적으로 기괴할 만큼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퇴사 직전 나흘 동안 보안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무려 600단계에 달하는 디램 제조 공정 정보를 오직 손으로 베껴 적었습니다. 단 12장의 노트, 1.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그리고 세계 유일이라는 수식어는 사흘 밤낮 동안 종이 위를 구르는 펜촉 소리 아래 무력하게 증발했습니다. 디지털 추적을 피하기 위한 그 집요하고도 정교한 배신은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인간의 욕망까지는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직 상급 임원은 중국 청두시 정부로부터 4,6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 현지의 회사를 차렸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국내 핵심 인력들을 체계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연봉의 3배에서 9배. 자본주의가 던지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제한 앞에서 국가안보라는 가치는 너무나 쉽게 함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규제에 맞서 국산화를 외치며 사투를 벌이던 바로 그 시기에도 누군가는 우리가 피로 쌓아올린 설계도를 통째로 복사해 국경 너머로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20%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에 누군가 고의로 깊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더 참담한 진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유출된 기술이 현지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훔쳐간 설계도로 만들어진 그들의 반도체는 과연 우리의 것과 얼마나 닮아 있었을까요? 도둑맞은 기술의 결과는 참혹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중국의 CXMTC, AXMT는 이 훔친 설계도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최소 4년에서 5년은 걸렸을 공정 단축을 단 1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두 기업의 공정 자료 일치율은 무려 98%를 넘었습니다. 98%. 이 숫자는 단순히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밤샘과 수만 번의 시행착오, 그리고 국가가 쏟아부은 1조 6천억 원의 세월을 통째로 오려붙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해 규모는 이제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재난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삼성전자가 입은 매출 감소액은 약 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할 추가 타격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액은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더 깊은 무력감에 빠뜨리는 것은 이 거대한 범죄를 대하는 시스템의 태도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 스파이 행위를 저질러도 법정에서는 집행유예 혹은 기껏해야 1년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간첩죄에 준하는 중형으로 자국의 기술 패권을 수호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의 성취가 아무리 눈부셔도 그 성과를 지켜낼 법적 윤리적 방어선이 이토록 허술하다면 우리의 요새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기술 그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허망한 자존심이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독점을 깨뜨렸다는 선언은 단순한 공급망의 교체를 넘어 3가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첫째, 절대 불가능해 보이던 기술의 성벽을 대기업의 결단과 중소기업의 집념으로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집단적 유능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둘째, 자본의 냉혹한 논리를 역이용해 일본 기업들이 스스로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규제는 국경에서 멈췄지만 이유는 결국 가장 강한 생태계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차세대 핵심 소재인 MOR까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미래 주도권의 일부를 우리 손안에 넣었습니다. 2019년의 수출 규제는 한국 반도체의 숨통을 조이는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한국 반도체 생태계를 한 단계 진화시킨 가혹한 촉매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캠퍼스와 오창의 연구실에서는 2나노, 1.4나노, 그리고 그 너머의 심연을 향한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점은 깨졌고 주도권은 잠시 우리에게 넘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초격차라는 이름에 고립된 성 안에서 우리는 결코 안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유출되고 경쟁국은 추격하며 자본은 언제든 더 유리한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국가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이 정교한 기계 장치의 부품 하나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곧 우리 모두의 삶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가혹한 레이스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출 수 없는 궤도 위에 올라탄 차에 영원히 쫓기는 자의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운명일까요? 독점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서늘합니다.